이 교육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조금 더 내용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다 흡수하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을 듣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요 사이에서는 그냥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ICF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딱 남는 것들만 가져가시고 찍고 있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이게 필요할 때가 와요. 임상에 나가셨을 때 그때 뭐지? 뭐라고 했는데? 하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은 그때를 생각해서 맞추는 거야. 임상에 나간 선생님들 수준을 맞추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도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발표를 맡은 이우철 물리치료사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 ICF 임상적용 실천 기록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ICF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왜 이런 발표 제목을 잡았냐 하면 지금 딱 그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변곡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ICF라는 도구를 우리들이 사용한다면 좀 더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어떤 계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들어가면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에서 소아물리치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 13년 정도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소아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것들에서 ICF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ICF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정상적을 강요받는 아이들의 대함이에요. 잃어버린 나다움인데요. 선생님들도 보셨다시피 아이들은 각자 고유가 가진 어떤 나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 우리 치료사들은 그 아이들의 어떤 나다움을 그 아이들을 나답게 만들어주고 있을까? 나답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인 정상적인 움직임,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라는 게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움직임이 과연 가능할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체가 만들어진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에 손상이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만약에 치료로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가 됐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뭐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예쁘게 걷기, 예쁘게 움직이기 이런 것들인데 그게 과연 기능적인 움직임일까?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냐? 사실 그런 기준은 비장애인이고 성인이고 전문가인 우리가 바라봤을 때의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기능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많이 연습을 해서 기능적인 움직임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치료실 안에서 혹은 어떤 특정한 환경, 조성된 환경 안에서만 가능한
움직임이거나 기능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문 밖을 나가서 이 치료실 안에서 굉장히 잘 이쁘게 걷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치료실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못 걸어요.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혹은 집에서 그렇게 못 걷는단 말이지. 그럼 그게 수행, 퍼포먼스라고 하는 수행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고 있는 건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기능적인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강요하는 요구하는 그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 제가 처음 시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다 비슷비슷하게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고 듣고 봤습니다. 아이들은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체간을 잡고 막 치료사만 열심히 해. 그러면 어떨 때는 또 목이 어떤 이슈가 됐어요. 그럼 목만 잡고 막 열심히 치료를 해.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치료를 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됐었을 것이냐 라는 건 우리들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이런 많은 과정들이 결국에 아이들한테는 활동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쁘게 걷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예쁘게 걸어, 똑바로 허리 펴 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계속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죠. 아이들의 움직임에. 아이들이 최대한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순간 허리 펴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 활동, 어떤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활동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들이 장애를 고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들은 치료사로서 장애를 고쳐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게 의료적인 관점인데 과연 임상에서 특히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아이들을 치료할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하는가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기능, 과제, 활동 중심 치료 접근이에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전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접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들 봤죠? 또 하나는 시설 중심으로 굴려지는 아이들이에요. 굴려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아이들 뇌성마비 아이들, 치료를 많이 받는 아이들, 발달지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치료실들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어요. 치료 쇼핑이라고도 하고 이런 치료실을 구하지 못해서 멀리까지 입원을 하거나 원정 치료를 다니는 거를 그런 사람들을 제어할 난민이라고도 해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이들은 내내 치료실을 다니면서 힘들어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스스로 아이임에도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주인된 삶을 어떤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저번에 교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3, 40년에 장애인복지관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팅될 때 그대로 거의 개별치료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 개별치료 사업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거는 정말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유들은 다 말씀드렸죠. 물론 장애인복지관의 치료는 비용이 저렴하고 또 옛날에 비해서 치료의 질도 많이 올라왔고 또 어머님들, 보호자분들의 욕구는 여전히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으로 그걸 풀어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다양한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치료들을 좀 권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공자의 수익과 맞물리기 때문인데, 장애인복지관도 거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분명히 개별치료 사업이 수익 사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치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너무 당연하게도 세 개로 적절함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 적절한 치료, 적절한 장소, 이 세 개가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 사업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꼭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온 개별치료 시스템보다 더 발전되려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진행되는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일상생활에서 더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상을 살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도 있어요. 뭐 뽀로로도 크롱도 놀면서 자라잖아. 노래에서 나오잖아. 얘는 다 하루 종일 놀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놀고 있으면서도 놀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놀고 있으면서 다음 놀이를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고, 그러면서 신체적인 능력도 발달시키고 사회성도 발달시키고 인지적인 부분들도 발달시키는데, 우리 아이들 충분히 놀고 있나,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놀고 싶죠. 근데 어른들이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아이들의 일상이 모두 다 같진 않지만 많은 친구들이 하루 두세 개씩 치료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납병동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지.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하시고, 정말 막 급하게 저녁을 먹고 나면 씻고 자야 돼요. 다 지쳐요. 아이도 지치고 보호자분도 지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치료사로서 어머님한테 집에 가서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일상을 아니까.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보면 걷고 뛰임의 즐거움, 킥보드와 자전거의 스릴, 미끄럼과 그네의 시소를 타며 느끼는 두려움과 극복하는 성취감, 산과 공원을 통해 알게 되는 자연과의 호흡, 여름이 되면 입술이 파래지고 몸을 덜덜 떨어도 나오지 않겠다고 떼쓰는 물놀이, 뭐 손흥민이 되려나 현진이가 되려나 하는 운동, 얘가 운동에 소질이 있나 하는 운동, 또 그런 것들을 단지 신체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아닐 텐데, 왜 아이들이 이거 경험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 직장에서 수중 프로그램을 주말에 가족놀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수영하기가 참 힘들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말에, 방학 시즌 주말에 그 큰 치료실을 하나를 통으로 한 가족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굉장히 신청자도 많았고 대기 뭐 이렇게 이용해 주신 분들 만족도도 아주 높았는데, 그 중에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아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아지마비, 강직형 양아지마비 아이인데, 너무 소방관에 빠져있던 아이였던 거지. 근데 이제 물도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큰 환경에서 물에서 떠서 노는 경험들이 없었던 건데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본 아이였는데 그 아이한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하길래, 소방관이 되려면 수영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것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즐겁게 놀다가 보니 1시간 프로그램을 이었는데, 그 끝날 때쯤은 아이가 아무 보조도구 하나만 차고 아무 사람의 도움 없이도 왔다 갔다 모든 것들을 거의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아이가 그걸 해낸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렬한 경험이었던 거지.
그 친구가 우리 복지관에도 왔어요. 그래서 킥보드를 탔다고 제가 했던 친구 있죠. 형아를 따라서 킥보드를 타고 싶어 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또 한번 그 힘든 훈련들을 버텨내고 자기가 얻었던 성취감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제가 복지관 처음 개관했을 때 아이들, 뇌성마비 아이들 대상으로 집단 신체 활동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가 개별 치료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들, 너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보는 아이들의 어떤 기능의 수준이 있잖아요. 아, 이 정도밖에 못할 거야, 못하는 걸로 보여 라고 했던 것들을 너무 다 가볍게 다 뛰어넘는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면서 어떤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고,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F워드라는 게 있어요. 6개 F워드 라고 하는 소아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인데, 펑션, 펀, 패밀리, 피트니스, 프렌드, 퓨처라고 하는 6개의 단어예요. 이 단어들이 아이들의 재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개별 치료에서 얼만큼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을까요? 물론 치료는 곧 재활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내가 한 타임, 두 타임 하는 물리치료가 아이의 모든 재활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런 요소들이 고려된 치료 접근, 목표,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개의 F워드가 고려된 즐거운 치료, 놀 권리, 참여의 기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종합해보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능과제 활동 중심 치료 접근, 적절한 시기에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진행되는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 개입, 그리고 6개의 F워드가 고려된 즐거운 치료, 놀 권리, 참여의 기회, 환경의 개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봤을 때 아이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가정의 모습도 다르고, 부모님의 성향도 다르고, 아이가 가진 성향도 다르고, 신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뭐 너무 많아요. 주거 환경, 경제적인 수준, 뭐 종교, 생활 양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너무 다른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로 아이한테 어떤 치료적인 접근, 재활의 목표를 세우는 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아이의 삶을 그려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아이의 삶에 어떤 모습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지, 또 아이를 둘러싼 가족이 그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전문가잖아. 전문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ICF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ICF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써야 한다 라는 생각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의 언어, 전문가의 도구로 써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하고 도구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 치료적인 영역, 어떤 전문 영역에서의 그런 평가 도구들은 있을지언정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어떤 도구는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ICF가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름부터 한번 톱밥 보겠습니다. 톱밥 본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알아본다,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우리말이래요. ICF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ICF라는 말은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학부에서 다 배우니까. 이 긴 영문을 한번 쪼개서 살펴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지금까지의 그 내용들은 어떤 저의 경험적인 것과 뭐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서 온 것들이 좀 있고, 지금부터는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들로만 채운 거라서 이제 지식적인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국제적인 분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어딜 가든 국제적으로 다 공통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 뭐에 대한 분류일까? 펑셔닝 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없던 단어를 WHO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펑션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기능이라고 저희가 번역하잖아요. 근데 펑셔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각 뭐 자료마다 좀 다른데 기능 수행이라고 번역을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기능이라고 번역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펑션과 펑셔닝의 차이가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하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ICF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하는데, 펑셔닝이라는 단어는 이 밑에 나오는 disability, 장애라는 단어와 대척점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삶의 어떤 기능의 모습을, 기능 수행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긍정적이긴 한데 그 정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다 다른 거죠. 장애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기능의 정도가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선을 찍 그어놓고 여기 긍정적인 건 펑셔닝, 부정적인 건 디서빌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펑셔닝은 긍정적인 기능 수행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그냥 기능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개념화를 하고 있어요. 각자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교수님은 그거를 삶이라고 또 표현하시고, 이제 뭐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디서빌리티는 장애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라고 하면 물리치료사는 신체적인 장애만을 떠올리기가 쉽고, 뭐 또 작업치료사는 다른 어떤 그 장애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쪽 영역만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장애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 혹은 어려움이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신체적으로는 전혀 손상이 없는데 사회적인 걸로도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나는 이동할 수 있는데 턱이 너무 많아서 집 밖에 나갈 수 없어. 그러면은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집에서부터 모든 곳들이 다 턱이 없어. 그럼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 이동이 있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헬스는 그래서 펑셔닝과 디서빌리티 사이 어디쯤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 어쨌든 건강에 대한 분류인 거거든요. 건강의 모습, 개인의 건강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인데, 펑셔닝과 디서빌리티 사이의 헬스의 모습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는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펑셔닝과 디서빌리티 사이 어디쯤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고, 거기에 건강 상태와 건강 상태라고 함은 어떤 질병명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환경 그리고 개인적 요소가 결합되어서 건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ICF는 개인의 건강을 정의하기 위한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주로 만나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그리기에 적합한 도구로 보이지 않을까?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거니까,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ICF를 지칭하는 또 다른 설명이자 이름은 바이오사이코 소시얼 모델이라고 해서 생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한대요. 이제 그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의학적 모델,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인 모델. 그때 제가 설명했죠. 간단히 말하면 의학적인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고쳐야 한다, 개인의 책임이다,
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가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보통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병원 같은 데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적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이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주된 대응은 보건의료 정책의 개정 또는 수정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보건의료 정책들이 이런 관점에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치료사들이 배웠고 인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주된 어떤 인식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모델은 장애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장애에 대한 서비스의 주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회 집단적인 책임 있다고 본다고 하고, 이 모델에서는 장애는 정치적인 사안이,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졸리면 일어나 있어도 돼. 눈이 아파요? 아니 머리가. 머리 아파. 어떡해. 괜찮아요? 편하게 앉아있으면 돼요. ICF는 대립되는 두 가지 모델, 그러니까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제 기능 수행, 펑셔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생심리 사회적 접근을 사용한다고 하고, ICF는 생체학적,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일관성 있는 견해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에게는 의료적인 관점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관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통합된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게 ICF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CF는 근데 사람에 대한 분류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거지 사람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너는 뭐, 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 기능 수준, 어떤 환경적인 모습들을 그려내는 어떤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F 사용으로 장애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 지원의 목적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참여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ICF는 장애 주된 문제가 환경에서 어떤 오는 문제인 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턱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려내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서비스, 장애 지원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절한 중재를 적용할 수 있고 참여 수준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기반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장애 지원의 전반적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펑셔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건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개선시키거나 지원할 수 있잖아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능하냐에 대한 것이고, 이런 건강의 긍정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WHO는 펑셔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게 ICF의 기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WHO에서 정의한 펑셔닝이라고 하면 일반 단어로서의 펑션보다 더 좁으면서 넓다라고 해요. 펑션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펑셔닝이라는 단어는, 펑셔닝이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에서 더 좁지만, 이 개념이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 하는 혹은 하고자 하는 역할, 부모, 근로자, 유권자 같은 것들, 사회적인 역할 모두 다루고 있다는 것에서 보면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특정 영역의 한 묶음, 지속적인 개념,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냐 하면 뭐 각도가 얼만큼, 뭐 근력이 얼만큼, 뭐가 얼만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길을 건너서 갈 수 있을까? 뭐 길 건너 친구 만나서 놀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다쳤는데 앞으로 직업 가지고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언어로 표준화, 도구화해서 그 당사자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걸을 수 있을까에 문제가 된 요소가 무엇인지 그 도구 ICF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제공자 중심이 되지 않는 거죠. 당사자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명인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소아물리치료사의 사명이라고 제가 가진 사명이 있는데 그건 결국엔 치료를 잘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치료를 잘한다는 건 결국엔 아이들과 보호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개별적인 직접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긴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적절한 중재와 개입,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 동기부여를 위한 지지, 정확한 정보 제공, 전문가로서의 의견 나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다 잘하는 게 치료를 잘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이거든요. 사회복지 종사자, 치료사이지만 종사자 이면 또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또 있어요. 그건 또 반대로 치료만 하지 않는 거, 치료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치료만 잘할 거면 사실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신 분들도 많고 센터에서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러신 분들 더 많고 복지관에서는 왜 근데 이렇게 치료를 잘하면서 치료만 하지 않아야 하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병원이나 센터들과 똑같이 개별 치료만 하고 있을 거면 왜 여기서 근무를 하냐. 돈도 많이 안 주거든요. 일도 더 많거든요. 더 많이 할 일이 있는데 왜 여기서 개별 치료만 할 거면 여기서 근무를 하냐 라고 했을 때 치료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건 ICF,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ICF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ICF가 가져올 우리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아동에게 장애라는 요소 자체가 해결하거나 고쳐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을까. 의료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러기 쉽고. 그런데 ICF라는 툴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그 장애라는 요소 자체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야.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서빌리티와 펑셔닝 사이에 어디쯤 위치한 어떤 삶의 모습을 조금 더 펑셔닝 쪽으로 우리가 옮겨야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약간 분절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표가 서로 공유되어야 하고 어떤 치료의 방향이 연관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재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ICF를 쓰면 그런 방향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나중에 어떤 실천 사례들을 한번 볼 텐데 거기에서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ICF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변화는 ICF가 아이의 삶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줘서
시기마다 필요한 자원, 지원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가정이 ICF를 통해서 그 가정의 삶을 좀 더 이해하고 필요한 것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수혜자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 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 어려움, 내 불편함, 내가 되게 불쌍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 가서 한번 내 상황을 설명을 했어. 힘들잖아요, 그거. 내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내성마비 아이라고 보면 출생 때부터의 일들을 다 설명해야 돼요. 그게 괴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설명해서 서비스가 이제 결정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요, 수혜자로서. 근데 저쪽 갔는데 또 똑같은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쪽 가면 또 똑같은 설명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받아야 되고, 그래서 선정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혹은 대기 순번을 기다려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ICF를 쓰고 이게 공통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교류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ICF로 평가 한번 한 것들이 모든 기관에서 공유가 되면 그 친구가 왔을 때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이렇구나. 이 아이의 삶의 모습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서비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주체가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의 모습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할 때 이 기관에서는 이걸 얘기할 수 있고 저 기관에서는 저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요구한다는 거지. 그게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ICF가. 이제 ICF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배경입니다. ICF의 전반적인 목적은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통일되고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활동과 참여 두 가지 목록에서 신체적 관점 및 개인과 사회적 관점이 서술된다. 영역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펑셔닝은 모든 신체 기능 활동 및 참여를 포함하는 상위 용어, 긍정적인 상위 용어, 디서빌리티는 손상 활동 제한 및 참여 제약에 대한 상위 용어, 부정적인 상위 용어. 그리고 이들 개념과 상호작용하는 환경 요소도 제시하고 있다. 뭐 헬스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건강 상태라고 있는데요. 그것들과도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질환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CD-10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와 그건 질병 코드로 분류되는데 병원에서 쓰는 거예요. 코드 딱 치면은 질환명 딱 나와요. 이제 그게 ICF와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도식, 우리가 흔히 보는 도식에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게 헬스 컨디션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질환명이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파킨슨, CP, 뭐 이런 것들 있죠.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과학적인 기반 제공, 그리고 공통 언어 확립, 자료 비교 가능, 체계적인 코드화 방식 제공, 요런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ICF는 통계도구, 연구도구, 임상도구, 사회정책도구, 교육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실제로 국가 단위에서도 지금 ICF를 적용해서 쓰고 있어요. 장애 등급 폐지하면서 개인별 조사표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기반이 ICF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 ICF의 개념들이 쓰이고 있고 실제 항목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성은
첫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이제 ICF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모든 측면과 웰빙에 대한 건강 관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ICF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만 쓰는 게 아닌 거죠.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쓸 수 있고 저한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규정한 장애 등급, 장애 등록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또 ICF의 범위는 인간의 기능 수행과 기능 수행의 제한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구조화한 것이다. 두 부분으로 정보를 조직화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기능 수행과 장애, 그리고 2부는 배경 요인으로 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개인의 기능 수행과 장애는 건강 상태와 배경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본 도식, 좀 이따 보긴 하겠지만 도식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위에 헬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밑에 두 개가 있는데,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기능, 구조, 활동, 참여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기능 수행과 장애 가운데 있는 그 부분들이 건강 상태와 배경 요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분류의 단위를 볼 수 있어요. ICF는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분류하는데, 분류의 단위는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에 포함된 항목들이다 라고 하고, 그 단위가 사람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건 사람에 대한 분류가 아니다.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거지 사람에 대한 분류가 아니다. 이제 건강 영역과 건강 관련 영역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있다. 또 제시 방식이 있는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되게 상세한 버전이 있고 요약 버전이 있다. 항목이 엄청 많거든요. 몇천 개 돼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요약 버전도 있다. 그럼 이제 구성 요소를 보시면 1부는 기능 수행과 장애라는 거예요. 펑셔닝과 디서빌리티. 그 안에는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 바디 펑션과 바디 스트럭처가 있고, 활동과 참여, 액티비티와 파티시페이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2부는 배경 요인인데, 배경 요인은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표를 보시면 영역은 이렇게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영역은 이런 영역이고, 구성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구성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능 수행,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 보면 기능과 구조의 통합, 활동과 참여로 되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디서빌리티로 되어 있고, 손상,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는 손상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활동과 참여에서는 활동 제한, 참여 제약이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이 일부 기능 수행과 장애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건 이해가 가죠.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이걸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은 펑셔닝이라고 하는 기능 수행, 부정적인 모습은 디서빌리티라고 하는 장애. 아까 선 딱 그려가지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그거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용어로 풀자면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에서는 통합이라고 쓰고, 활동, 참여, 예를 들면 활동이 가능하다,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부정적인 쪽에서는 그거를 손상이라고 하는 거고, 활동이 제한되고 참여가 제약된다라고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배경 요인에는 두 가지,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인데, 환경 요인은 기능 수행과 장애에 대한 외적 영향, 그리고 얘는 내적 영향, 개인 요인 내적 영향. 그래서 환경 요인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에 촉진 요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요인, 저해 요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이제 코드화 할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은 그런 걸 코드화하지 않습니다. 환경 요인까지만 코드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각 그 용어들의 정의를 좀 보면 신체 기능은 일부에 있는 신체 기능과 구조 안에서의 신체 기능은 신체 계통의 생리적 기능이다. 심리적인 기능까지 포함하고 신체 구조는 신체의 해부학적 부위이다. 이해가죠? 요거까지는. 손상은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이다. 우리들이 흔히 바라보는 것들, 물리치료사로서, 자업치료사로서 어디가 손상됐다, 그래서 안 좋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주로 목표로 하는 것들.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냥 빨간 책으로 색칠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이 신체 기능과 구조는 두 개 다른 부분이고, 신체는 인간 유기체 전체를 의미하고, 구조의 손상은 이상, 결함, 손실 또는 심각한 변형을 포함하고, 손상이라고 하는 건 인구 표준에서 벗어난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인구 표준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 거지. 그리고 손상은 일시적이나 영구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고 진행적이나 퇴행적일 수 있으며 고정적일 수도 있고 간헐적이나 지속적일 수도 있대요. 다양한 얘기고, 손상은 반드시 질병이 있거나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더 크죠,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손상은 다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리의 손상, 구조적인 손상이 참여의 어떤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상이 다른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활동 참여 쪽에서의 정의를 보시면,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또 참여, 파티시페이션은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부정적인 반대 용어는 활동의 부정적인 거, 활동 제한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참여의 반대, 참여 제약은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대요. 그래서 활동과 참여의 구성 영역은 이제 생활 영역 전 범위를 다루는 단일 목록으로 제시되는데, 이들 영역이 수행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분류 척도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개념을 보면, 수행 퍼포먼스는 개인이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한다. 그러니까 생활 상황에 관여하는 것 또는 그 생활을 경험하는 것,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일상생활에서. 능력, 캐패시티는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고, 표준화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이런 치료실 안에서 혹은 평가하기 위해 세팅된 어떤 장소,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은 캐패시티가 점수가 높아, 근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능력은 좋은데 수행이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럼 수행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능력과 수행 분류 척도는 보조 장치나 안전 보조, 인적 보조의 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제 보조들이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행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신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제는 없는데,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쓰다 보면 활동과 참여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D 영역이거든요. D 영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배경 요인에 대한 부분들. 배경 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모든 배경을 나타내고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 상태와 개인의 건강 및 건강 관련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 요인은 사람이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구성한다. 그것들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인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중에 코드화를 할 때 그걸 두 개 구분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촉진 요인, 저해 요인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은 나눠진다. 개인 요인은 건강 상태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들의 특성, 성별, 인종, 연령, 기타 건강 상태, 체력, 생활 방식, 습관, 양육,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잠깐 아이 각자의 어떤 생활 환경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되어야 아이의 어떤 모습들, 그 가정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펑셔닝과 디서빌리티를 다시 한번 보시면 ICF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류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니까 기능 수행과 장애 그것들의 그 과정을 형성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진처럼 딱 찍어서 지금 그 시점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도구로 볼 수 있다. ICF는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며 그것들을 연구하고 모델화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구성 요소는 이제 코드이고요. 그리고 ICF는 언어로 볼 수 있다.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 건 저쪽으로 사용자와 사용자의 창의성 및 과학적 성향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려워요. 정해진 게 없거든. 이게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어렵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어렵죠.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그려지고 구성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를 수집한 후 구성 요소 사이의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ICF라고 하면 요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지 이 도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그냥 그것들을 풀어낸 게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 도식을 보셨을 때 단순히 이런 화살표가 다 연관되어 있어서 다 된 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장애 당사자의 모습을 그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 수행과 장애 부분에서 좀 그 과거와 비교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ICF 등장 이전에 이런 어떤 이제 이런 분류들이 개념이 계속 바뀌고 발전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ICF 이전에는 ICID, H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개념에서는 이런 과정적인 모습들로 장애를 설명했지. 예를 들면 손상, 다리의 마비가 기능 제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초래하고 그래서 사회적 분리, 취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장애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의료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뭐냐? 이거야. 이걸 해결하면 이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리에 마비 있는 사람이 취직이 어렵다? 그럼 다리 마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되잖아. 환경을 조성하면 되고 기업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좀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랬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개념이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센병 같은 것들이죠. 우리 지금 잘 볼 수 없지만 한센병 같은 경우로 외관이 변했어도 능력에는 저하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사회적인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옛날에 모여 살았잖아. 한센병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에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손상이 있어도 기능에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보행 기능이 낮은 개인이라도 보조도구를 이용하면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ICF. 그러니까 아까 그 도식처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디서빌리티와 그 펑셔닝 사이 어떤 헬스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는 걸 개념화한 게 ICF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과 코드화인데, ICF는 건강에 대해서 한 영역의 언어로만 표현한 정의가 아니라 건강 및 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그래서 기존 평가들의 결과들을 ICF의 코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아. 각 영역들에서. 예를 들면 GMFM과 물리 영역에서는 GMFM과 ICF와의 상관관계. 이렇게 해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용될 수 있는 공식화된 표준화된 도구이다 라는 거고요.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한 체계를 사용하며 신체의 기능은 B, 신체 구조는 S, 활동과 참여는 D, 환경 요인은 E 라는 제일 앞에 붙는 그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어디 우리가 모르는 언어, 러시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영역의 전문가라고 했을 때 언어는 달라도 이 항목들로 구분된 코드를 보여주면, 그리고 둘 다 ICF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소통. 그리고 상위의 항목이 세부적인 하위의 항목을 포함한 집합체 형식이다.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ICF 코드는 분류 척도가 있어야 완전하게 되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분류 척도를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본 그 도식 있잖아요. 도식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코드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개념이고요. 요거는 ICF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거죠. 코드로 말을 해야 한다. 세 가지 구성 요소,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 요인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서 수치화한다 라고 해요. 뭐 일반적인 평가치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0은 이상이 없다.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0은 이상 없다. 1은 경도 이상, 2는 중도 이상, 3은 고도 이상, 4는 완전 이상 100%인 거고요. 8은 분류되어 있지 않다. 9는 적용 불가다.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 요인은 조금 더 다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체 구조와 기능에서는 긍정 요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0에서 4까지 5단계 안에서 표현될 수 있어요. 0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잖아. 완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근데 환경은 달라. 환경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인 거거든요. 누구한테는 보조도구가 도움이 돼서 긍정적인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보조도구가 전혀 쓸모없는 오히려 안 좋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했는데 점으로 표현하면 저해 요인으로, 플러스로 표현하면 촉진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면서 볼까요? 그리고 코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체 기능은 B, 신체 구조는 S, 활동과 참여는 D. 근데 경우에 따라서 A와 P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D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환경 요인은 E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합체 형식이라고 하는 건 상위에서 하위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데 1단계 분류, 가장 큰 범위에서의 분류는 이제 첫 번째 자리 B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B2는 신체 기능 중에서 2장 감각 기능 및 통증 기능, 2가 2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B210이라고 하면 2단계 분류인데 이 감각 기능 및 통증 안에서 시각 기능. 그러면 B2102
뒤에 이가 하나 더 붙은 거잖아요. 계속 이제 뒤에 붙는 거야. 자릿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가 붙으면 시각 기능 안에서 시력의 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세분화, 이렇게 해서 세분화가 되는 거죠. 4단계 분류까지 가면 21021이라고 하면 시력의 질 안에서도 색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력의 질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한다면 모르면 찾아보면 돼.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B21021.4라고? 그럼 완전 손상인데? 그러면 B21021이 뭐야? 하면서 찾아보면 색각. 아, 그럼 이 사람은 색각에 완전 손상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누구한테 줬을 때 ICF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화를 할 때 손상의 정도를 아까 그 항목 아까 얘기하면 B210 12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B S P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평가치를 붙이는 거지. 점 몇. 신체 기능 구조, 활동 참여 영역에서는 물론 그 환경 영역에서도 점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0, 1, 2, 3, 4 5단계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0은 아예 손상이 없음. 0%. 그리고 4는 극심한 정도의 손상. 그러니까 95% 이상, 96%에서 100% 손상. 거의 완전 손상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1.1이라고 하면 가벼운 정도의 손상. 그러니까 5에서 24%. 그리고 0.2라고 하면 중간 정도의 손상. 25%에서 49%. 그리고 0.3은 심한 정도의 손상. 50%를 넘어서 95%까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 도구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ROM을 쟀어. ROM을 쟀는데 각도가 나오잖아요. 풀ROM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띡 멈췄단 말이지. 그 ROM이 있으면 이제 이 각도를 재서 여기에 대입해서 ICF 코드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영역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봐봐요. B7302라고 하는 건 신체 편측 근력이라고 하는 항목이래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써 있으니까 B7302는 신체 편측 근력이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B7302.3이라고 하면 편측 근력에 심한 정도의 손상이 있구나. 50%에서 95% 사이의 어떤 손상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물리치료사로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게 분류 척도가 하나만 붙는 게 아니고 3개까지 붙는다.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되지만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분류 척도라고 해서 손상의 정도, 그리고 2는 손상의 특성, 여기 두 번째 들어가는 건 3은 손상의 위치라고 해가지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 쓰면 가장 좋겠죠. 예를 들면 아까 그 하는 편측 손상 적응반이 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에서 3이라고 했으면 심한 정도의 손상이래. 근데 두 번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완전 부재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 그러면 두 번째는 특성인데 부분 부재가 있네. 또 3번 이렇게 했는데 손상의 위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왼쪽에 그런 게 있네. 라고 이 코드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치가 어디다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공통의 언어로서.
그리고 D 영역, 그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는 조금 신체 구조 기능에서는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앞에 쓰는 것과 뒤에 쓰는 게 달라요. 둘 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만 하기도 해요. 근데 앞에 쓰는 건 퍼포먼스, 수행에 대한 거고 뒤에 쓰는 건 캐패시티, 능력에 대한 거. 그래서 앞에 2가 있으면 앞에는 중간 정도의 어려움이 있네. 이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 뭔지 모르지만 중간 정도의 어려움이 수행에서 있네. 근데 뒤에는 1이야. 능력에서는 1이네? 그러면 차이가 있네? 뭐가 문제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보고도, 이거의 설명이 굳이 있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D4500.21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코드를 보면 이런 거예요. B10.2라고 하면 B10은 시각 기능이니까 .2라고 했으니까 중도에 손상이 있다. 그리고 D450.14라고 하면 D450은 보행이거든요. 보행 기능. 수행에는 경도의 어려움이 있고 능력에는 완전 어려움이 있다. 좀 이해가 가죠? E310 플러스 2라고 하면 요거 잘못 나왔어. 만약 E310이라고 하면 직계가족이라고 하는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 플러스 2라고 하면 중도의 촉진 요인이 직계가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E460.1이라고 하면 E460이 사회적인 태도니까 1이니까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경도의 저해 요인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적인 태도에서 그런 영향을 받겠구나 라는 겁니다. 평가치를 사용한 표현의 예인데요. 이거 보면 이렇게 이 사례를 이렇게 풀었어. 우리가 상담하면서 듣는 내용들을 쭉 풀어요. 코드화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같이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능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언어가 달라도 영역이 달라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3개의 ICF 기반 평가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쓸 수 있는. 첫 번째는 ICF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후다스 2.0, 세 번째는 ICF 코어 셋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ICF 체크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2단계 분류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 ICF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클리니션 폼 2.0A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2단계 분류 중에서 362개의 코드 중 125개의 코드를 추출한 걸로 신체 기능 29개, 신체 구조 16개, 활동과 참여 48개, 환경 요인 3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 쓰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25개 많긴 많아요. 쓰기 쉽지 않아. 후다스 2.0 있어요. 그 기능 제약 평가 목록이라고 하는데, 문화간 표준화에 대한 측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대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작업치료용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평가 도구로 알고 있어요. 12문항 버전과 36문항 버전. 문항이 되게 작죠. 근데 당연히 12문항 버전이 좀 더 요약된 버전이기 때문에 자세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둘 다 쓸 수 있다. 자기 기입과 인터뷰 이렇게 버전도 좀 응답 방식에 따라 나눠져 있고, 이제 질문지는 건강 상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묻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면 노력 증가, 불편 또는 고통, 느림, 활동 방식의 변화로 지난 30일 안에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후다스 2.0에서 다룬 6가지 기능 영역은 인지, 이동성, 자기관리, 어울리기, 일상생활, 참여. 많이 보던 용어들이죠. 그래서 작업치료용에서 많이 써요. 돼요? 그래서 후다스 2.0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문항 버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제 36문항 버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건 ICF 코어 셋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게 그 ICF가 굉장히 과학적인 도구인데, 너무 코드가 많고 어떤 정해진 매뉴얼 뭐 이런 게 없어요. 정해진 폼이 없단 말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과학적인 성향과 창의성이 달려있다. 그래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공감해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구가 코어셋인데, 이제 어떤 뭐 질환별로 세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분류가 그 특성상 종합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ICF 에 대한 공통된 비판이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 점을 고려를 했다. 그래서 ICF 코어셋의 목적은 특정한 건강 상태와 상태군 건강관리 상황에 가장 적당한 ICF 범주들을 제시해서 일상 업무에서 ICF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환경,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들을 미리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세트를.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ICF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ICF를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거래요. 그런 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ICF 코어셋을 쓰기 굉장히 편해요. 이제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이제 ICF 코어셋 같은 경우는 어떤 코어셋을 쓸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특정한 건강관리 상황에서 보면 크게 보면 급성기, 아급성, 만성기, 그리고 상황 공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골라야 돼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급성, 아급성, 만성, 그죠? 저같이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만성기인 거죠. 지역사회 재활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 공통 ICF 코어셋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컴프리헨시브 ICF 코어셋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엄청 세세한 버전, 엄청 항목수도 많고 되게 세밀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는 버전, 그리고 브리프 ICF 코어셋, 이런 약간 중간 단계, 기능을 간단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기능과 장애에 대한 관한 개인의 경험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네릭 셋이라고 해서 심리 측정 연구를 통해 개발됐는데 딱 7개의 범주밖에 없어요. 7개 항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건 통계와 공중 보건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거를 실제로 지금 국가에서 개발해서 그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분류 안에서 이걸 쓰려고 연구를 막 엄청 하고 있어요. 제네릭 셋을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어떤 코어 셋을 쓰더라도 제네릭 셋의 항목들은 무조건 포함되어요. 7개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7개 항목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합하자면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서 급성인지 악성인지 만성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또 뭐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상태군에 대해서 뭐 어떤 상태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종류인지 뭐 컴프리헨시브인지 브리프인지 제네릭인지 이걸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했으면은 그 기능 수준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뭐 기술은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보원이라고 해서 병력도 있을 수 있고, 환자 보고 설문지도 있을 수 있고, 임상 검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영역이 참여하는 거니까, 뭐 병원에서 쓸 때는
한 그 평가 툴 안에서 ICF 평가 툴 안에서 의사가 하는 항목, 간호사가 하는 항목, 물리, 작업,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 평가 안에서는 각자 그 이런 근거들, 검사를 한 근거들을 토대로 코드화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간호 영역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잘 모르지만 물리 영역에서는 뭐 ROM을 재고 근력을 재고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다. 뭐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환자 보고 설문지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쓰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주로 환자 보고 설문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 도구를 쓰진 않지만 당사자의 어떤 보고 인터뷰로 그거를 수치화하고 있어요. 뭐 연구 동향을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ICF 코어셋에 대한 연구인데요. 2012년도에 매뉴얼이 ICF 코어셋 매뉴얼이 발표가 됐고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 ICF 코어셋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 및 연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된다면 한국의 문화와 국가 보건복지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 연구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2018년에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연구예요. 이게 다 ICF 관련된 국가 연구. 되게 큰 단위의 연구거든요. 이제 다른 데 발주 줘가지고 하는 연구들인데 한국 표준 건강 분류 개발과 도입을 통계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엄청 오래됐어요. 이런 보고서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아주 차근차근히 다 됐고 지금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걸로 저는 봤어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됐구나. 그럼 이제 적용되고 보편화될 것이다. 뭐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이렇게 한국 표준 건강분류인 거잖아요. 국제 대신 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맞춰진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장애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종합조사표를 2019년에 만들었는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ICF에 기반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는 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쓴 걸 저는 ICF 코어스에서 썼고 이거를 처음에 쓸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이거를 WHO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 영어고 너무 힘들었어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어떤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거를 다 연동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 번역돼서 띡띡띡띡띡 누르면은 다 쓸 수 있게 웹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썼어요. 작년까지는. 뭐 병원에서는 주로 이렇게 썼대요.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이걸 서술로 풀어서 신체 기능과 구조 막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의사, 간호사, PT 뭐 이렇게 심리치료사 막 이렇게 팀 미팅을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대요. 이것도 보면 재밌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그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고 이렇게 목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재활병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차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여기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툴로 썼고 그 툴의 입력을 다 하고 나서
ICF 어세스먼트 시트로 변환을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고객의 관점, 욕구인 거죠. 신체 기능에서는 이런 거, 구조에서는 이런 거, 활동과 참여에서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의 관점이라고 해서 코드화된 것들도 신체 기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요인도 나오고. 그래서 펑셔닝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또 다른 그 양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면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 그럼 두 친구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친구는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까만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4거든요. 완전 손상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1이네?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선정이 목적이었거든요. ICF를 쓰는데. 그래서 치료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이거를 발표를 할 때 쓴 자료인 거예요. 선정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ICF를 도구로 쓴 거지.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걸로만 봐도 아이가 이 정도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제 환경 요인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이런 모습이겠구나. 실제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도식화를 했어요. 이건 어떤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과학적인 성향과 창의성으로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걸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아까 그 한 친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했고 한 친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네모의 두께, 화살표의 두께가 연관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두꺼우면 더 연관이 된다 라고 한 거죠. 좀 비교가 조금 되나? 한 친구는 여기가 좀 더 크고 두껍고 한 친구는 여기가 좀 더 크고 두껍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화살표도 조금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설득 과정을 거친 거죠. 기관에.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발전된 어떤 평가 툴을 썼는데 이제 이런 이때도 역시 선정회의에서 쓴 거고 18명 중에 3명을 ICF로 평가했고 이제 평가 방법은 ICF 코어셋을 썼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툴이지만 더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걸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더 내용적으로 충실해졌죠. 이렇게 짜짜짜짜짜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짜짜짜짜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폼이 있는데 아까 그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이 모든 폼들을 다 그냥 내가 선택하면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입은 그냥 하나로 하고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목 설명도 나오고 정보의 출처가 뭔지 문제에 대한 설명 내가 이제 쓴 거 점수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볼 수 있는 거. 그럼 이거를 보면 그래? 왜냐하면 코드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정의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 수 있거든. 근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 복지관에 양식이 따로 또 있거든요. 결제란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걸 토대로. 그래서 이제 이름, 생일,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 결제란도 있고 제목도 있고 폼은 똑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코어셋에서 추가된 항목들도 항목도 막 추가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갖춰진 코어셋은 있고 내가 필요에 따라 막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추가해서 썼던 것들 종합 소견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 거죠. 아까랑 좀 다르죠.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이걸 하면서 내가 숙달이 되니까 이렇게 좀 도식화도 조금 더 잘 될 수 있구나. 근데 이걸 할 때 어려움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니까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통하는 데는 되게 좋았다. 이 친구 보면 신체 기능과 구조의 어려움들이 가장 컸어요. 그게 건강 상태가 아이
그의 이 어려움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타입이 강직을 동반한 무정형 양측성 뇌성마비였거든. 중증이. 그래서 활동에도 되게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참여나 개인적인 요소들에는 큰 어려움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도식을 보여준 거죠. 3명을 평가했는데 3명을 도식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딱 비교하니까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기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선정이 됐죠. 왜냐면 재활 영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개인적인 요소나 환경 이런 부분들은 재활 프로그램에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친구들은 다른 영역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올해 이제 아까 거는 2019년도 20년도 작년이고, 올해 더 발전된 양식으로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밍 제목 이렇게 하고 신체 기능 분류 단계, 이건 우리 치료사들이 쓰는 GFCS, MACS, CFCS, EDACS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을 넣고 욕구들 넣고 종합 소견을 이렇게 푼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자문을 하는 교수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그대로 드렸을 때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 소통까지 가능했다는 거죠. 이 서류로만 봐도 굳이 사진을 보내드리지 않아도 나이가 몇 살이며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신체 기능의 단계에 있고 욕구는 뭐며 그래서 어떻다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도 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어떤 판단들이 아니고 코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니까 소통이 되게 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이제 점수는 몇이고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거, 또 뭐 점수에 대한, 그래서 총점에서 몇 점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선정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냐의 계획을 세우는 데 목적이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로 바뀌었거든요. 모두가 다 대상이 됐어. 선정을 하지 않아. 기준에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어떤 곳에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해서 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의 모습만 잘 보여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 같은 것들도 나타내긴 했지만 점수의 비교 막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의 전후 비교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이랬는데 1년 후에는 여기서 점수가 좀 더 낮아졌다. 높으면 안 좋은 거니까 낮아졌다면 오! 좋아졌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 더 더하자면 이제 COPM 평가지를 하나 더 했는데 작업치료에서 많이 쓰는 COPM을 조금 변형해서 이제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척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욕구 사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행도와 만족도를 평가해서 했고, ICF로 그린 모습과 당사자가 가진 욕구가 결합되면 그 사람의 필요한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복지관에서 일하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서류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써봤으니까 장단점이랑 발전 방향을 좀 얘기하면, 장점은 좀 전에 본 것처럼 다영역의 팀 어프로치 접근이 탁월하게 좋아요. 이게 진짜 좋은 도구이긴 해.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이에서도 언어가 다르고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거를 좀 맞추는 데 되게 좋은 도구 같아요.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삶의 모습을 그래서 다 그려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목적에 맞는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도움이 되고, 또 프레임워크로 도식화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도식화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직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기 되게 좋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설득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기에 되게 좋은 도구였다. 특히 타 영역의 전문가들을. 그리고 평가에서 평가자의 영역 외 항목, 만약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가 가서 평가를 하는데 신체 기능 구조 외의 항목들을 알 수 있어서 되게 평가자한테 큰 도움이 돼요. 특히 환경적인 영역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돼서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기관의 다른 팀, 다른 영역들에 연계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애 및 재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 그냥 되게 큰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어떻게 잘할 거야? 얘 어떻게 고칠 거야? 이게 아니고 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신체 기능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나 봐 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간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당사자나 이제 보호자들도 되게 이걸 하면서 많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질문들까지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러네요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뭔지 좀 더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가장 큰 단점은 어렵다. 실제로 쓰기에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 또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항목이 많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숙달되지 않으면 되게 오래 걸려서 처음에는 1시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지금은 이제 뭐 30분 이내로 팍팍 끝낼 수 있는데, 내가 개념을 모르니까 이 항목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면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개선하는데 지금 아까 서식들이 막 발전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개선시키고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뭐 사회복지 영역에서 ICF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이것도 요 자료 만들 때보다 훨씬 더 관심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세적으로 쓰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식 경험 등에 대한 교육이 없고 자문받을 데가 없다. 교육이 없어요. 뭐 치료법 같은 경우 돈만 내면 교육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교육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문받을 만한 데가 잘 없다. 그래서 거의 맨땅에 헤딩?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발전 방향은 관점으로서의 ICF로 보면 이제 장애 당사자의 가족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장애 당사자가 중심이 되게, 제공자 중심이 아니고 당사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건강한 삶이고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나를 ICF로 공부하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도구로서 어떤 소통의 도구, 공통의 소통의 도구로서 쉽고 효율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속적인 ICF 도입이나 실천이 필요하다 인 거고요. 계속 이제 써보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뭐 슈퍼비전 같은 거 꼭 필요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고, ICF e-러닝 툴이라고 해서 종사자 교육을 위한 어떤 툴이 이미 WHO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인강 듣듯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로 아직 번역이 안 됐어. 번역 과정이 있대요. 그리고 공통 언어로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조적인 개선,
이런 거 우리 단위에서 하긴 좀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써보고 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고 올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ICF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거 쓰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부분이 좋냐라는 건 제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 중심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에게는 당사자와의 만남부터 논의와 지원, 서비스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ICF가 기반이 된 체계로의 구조적인 혁신이 될 것이다. 당사자와의 모든 만남의 시작에서 아까 얘기한 7개 항목으로 하는 건 어떨까? 모두가 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공유되면 어떨까? 그리고 당사자가 중심이 된 어떤 논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어떨까? 뭐 후다쓰든 뭐를 통해서든 ICF가 기반이 되면 그게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적합한,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데 적합할 거다. 그리고 이 ICF로 그려진 당사자의 삶이 축적되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것들, 또 그 개인에게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예측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면 예측이 가능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재난 등의 전환 운영에서 유연한 대응, 기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일 수 있는데, 이제 미리 그 코드화된 그 어떤 정보들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소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복지관에 지금 한 몇백 명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모두 다 ICF로 평가했다고 했을 때 어떤 항목에서 어려운 사람 누구야? 촥 하면 짜자잔 명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그냥 제공하는 어떤 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다양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나답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공통의 언어로부터 시작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를 설명하는 거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나의 불편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된 서비스가 좀 더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종사자 간의 이해도도 향상되겠죠. 공통의 언어를 쓰니까. 그래서 소통 기능도 강화될 거고요. 그래서 지역 중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중심 서비스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내가 차려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우리가 지원하고, 그리고 오세요 해서 집단으로 모아놓고 내가 그냥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 개별에 맞춘 욕구들에 기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지역 중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ICF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앞으로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실제로 쓰고 이거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써봤느냐,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개인이 쓰는 거 외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냥 선생님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써보는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내가 씁시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써보는 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개념 자체를, 이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ICF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혹시 질문 없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영상 또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